첫 번째 길은 지름길이죠. 빠르고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략적으로는 북쪽의 산악지대로 돌아서 가는 길이 맞았는데 크라수스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때는 기원전 60년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어요. 공화정은 다수의 원로원에 의한 집단 지배 체제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의회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 당시 임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집정관도 뽑고 임시 장관 역할을 했던 법무관도 뽑고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거죠. 재정은 다 알다시피 황제에게 권력이 몰려져 있는 시스템이죠. 로마가 이전에 규모가 작을 때는 토의도 활발하게 하면서 같이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단순하고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로마 제국 전체에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공화정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급하게 제정으로 넘어가기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어떻게 독재적으로 그렇게 한 명에게 권력을 몰아주냐. 이건 우리 로마와 맞지 않다라는 반발이 컸죠. 물론 공화정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원로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놓아야 되니까 반발이 당연히 심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과도기적인 정치 형태로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삼두 정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권력을 양분해서 지배하는 형태예요. 재정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의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대놓고 하진 못하고 몰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두 정치의 세 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갈리아 지방의 정복자였죠. 자, 갈리아 지방은 당시 이 지역이에요. 지금의 프랑스 지방이에요. 이 갈리아 지방을 8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온전히 정복해서 로마 영토로 편입합니다. 당시 로마의 팽창 정책, 제국주의적 정책에 아주 부합하는 군사적 성과를 이룬 사람이에요. 물론 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넓은 땅을 8년 만에 정복해서 소나기에 딱 넣고 당당하게 돌아왔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당시로서는 거의 아이돌급 스타였던 거예요. 특히 이 정복전쟁에 열광하던 젊은 층,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이 정도 인기가 되니까 삼두 정치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예요. 이 폼페이우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중해 해적을 소탕한 인물이에요. 지중해가 당시 로마 제국의 내해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연히 중요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의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었어요. 로마는 당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주식인 밀을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인 시칠리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식량을 해상으로 운송해 와서 로마 시민에게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상이 불안정해지고 해적이 날뛰게 되면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로마가 제정으로 바뀌어서 황제 지배 체제가 될 때도 가장 중요한 황제의 두 가지 책무는 바로 첫 번째 안보, 두 번째 식량 이거였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황제의 권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황제의 권위가 흔들흔들했단 말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량 안보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에게 정권을 줘서 이 지중해 해적을 몽땅 소탕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폼페이우스는 이 소탕 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지중해는 넓으니까.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군사적 재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3개월로 줄여버립니다. 3개월 만에 이 지중해 전역에 있는 해적을 싹 소탕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때 폼페이우스가 받은 칭호가 마그누스예요. 마그누스를 영어로 하면 The Great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할 때 대왕으로 번역된 단어가 The Great예요. 영어로 하면 알렉산더 The Great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는 거의 알렉산더 대왕이 받았던 칭호와 똑같은 의미인 마그누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의 군사적인 재능이나 업적은 어마어마했고 당시 삼두 정치의 일원으로 참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 삼두 정치의 세 번째 머리. 바로 크라수스예요.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 갑부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군사적인 성과는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딸려요. 크라수스는 어디를 정복했냐면 이 로마 안에 일어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했거든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로마 안에 있던 검투사들과 노예들이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로마 정규군을 보내서 이 반란을 제압하려고 하죠. 근데 스파르타쿠스가 이 로마 정규군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나가서 더 강하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 있었죠. 물론 군사적인 성과는 성과인데 당시 로마는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잖아요. 뭔가 해외로 가서 정복전쟁을 벌이거나 해적을 커다란 스케일로 소탕하거나 이런 군사적인 업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크라수스는 돈은 많았는데 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수스는 명성에 집착하고 뭔가 조급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카이사르는 프랑스를 다 안정시키고 폼페이우스는 이 지중해를 싹 안정시켰네? 남은 땅을 쭉 살펴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명성을 쌓을 수 있나? 가보니까 동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서 군사적인 업적을 세워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를 따라잡아야겠다. 당시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파르티아가 있었어요. 파르티아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딱 봐도 근데 상당히 넓어요. 파르티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로마 제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승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파르티아를 깔끔하게 굴복시킨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파르티아가 상당히 넓은 부분에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강적이었던 거예요. 지도에 보시게 되면 거의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잖아요. 군사력도 상당했겠죠. 그래서 크라수스는 이 파르티아 정도 그래도 내가 정복해서 굴복시키면 군사적 성과가 앞에 두 명과 비슷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스케일을 잡아요. 그리고 조급하게 이 파르티아를 정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파르티아를 공격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는데 명분은 만들면 돼요. 근데 어떻게 세련되게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아르메니아예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지도가 로마 제국, 그리고 보라색이 파르티아, 그리고 노란색이 아르메니아예요. 참고로 이 로마 제국 지도는 제가 언급하는 시기보다 이후에 더 확장됐을 시기의 지도거든요. 근데 동쪽의 국경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도를 쓰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아르메니아, 보라색이 파르티아, 주황색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를 지렛대로 파르티아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문화적으로는 파르티아와 아주 비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파르티아는 동방 문화권이잖아요. 아르메니아도 페르시아 문화권이에요. 근데 로마 입장에선 아르메니아, 파르티아가 같은 문화권이니까 같이 연합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로마는 항상 아르메니아에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줘서 너네 왕은 친로마파 왕을 세워 압력을 가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파르티아 쪽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 편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정감 있게 파르티아를 관리할 수 있거든. 아르메니아는 항상 중간에 낀 나라잖아요. 약소국이기 때문에 로마와 파르티아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로마 눈치도 보고 파르티아 눈치도 보고, 그리고 아르메니아도 항상 로마파 있었고 파르티아파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권력 암투가 항상 있었는데 로마는 이걸 핑계로 파르티아를 침공하기로 합니다. 로마에 있는 아르메니아 왕이 지금 로마파인데 파르티아 애들이 지금 아르메니아 왕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르메니아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이 파르티아 녀석들 손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파르티아로 침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전공이 많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두릅니다. 아까 언급한 카이사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갈리아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엔 엄청난 빚쟁이였어요. 이 빚을 누구한테 다 빌렸냐? 크라수스에게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근데 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를 얼마나 털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싹 다 갚아버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그걸 보고 와, 이씨 부럽다. 난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은데 명예도 얻고 돈도 더 얻을 수 있네? 원래 부자들은 가졌는데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를 치고 성공하면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엄청난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크라수스가 처음에 엄청난 자산을 투자하기로 해요. 당시는 로마 군단을, 그러니까 로마 군을 사적으로 모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로마 군단을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라수스는 자신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6개 로마 군단을 모집합니다. 6개 로마 군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였던 것이
로마 제국이 좀 안정되고 나서 로마 제국 전체를 커버하던 군단이 24개, 25개 군단 정도 됐어요. 이 수만큼의 정규 군단이 있었고 비슷한 수의 보조 군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규 군단의 수가 24, 25개면 로마 제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 로마 군단은 그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거예요. 당시 6개 로마 군단이었으면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든 다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었어요. 로마 군단이 한 6개, 7개 됐는데 패배한 기록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 6개 로마 군단은 신규 로마 군단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했죠. 당시 로마의 정규군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크라수스는 일단 부임지를 시리아 속주로 정하고 시리아 속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인 파르티아의 국경 쪽에 있는 곳이 시리아 속주예요. 시리아 속주에는 이미 2개의 군단이 수비를 하기 위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크라수스가 6개 군단을 모집을 하죠. 그럼 총 8개 군단이 돼요. 근데 이 8개 군단을 다 데리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시리아에 1개 군단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군단을 가지고 출전하게 됩니다. 보병이 34,000명, 그리고 기병이 4,000기, 그리고 용병이 2,000명. 그래서 총 4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떠나게 됩니다. 크라수스는 빨리 공을 세우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크라수스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부자잖아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6개 군단을 합의를 통해서 모집했으니까 이 본전을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원정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크라수스는 원정에 나가기도 전에 이 본전 생각을 나서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서 세금을 막 착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전까지 털어서 막 거기 안에 있는 돈을 막 끌어당겨요. 내가 6개 군단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으니까 이 본전을 뽑아야겠다. 로마 군단 하나는 보통 6,00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 군단이면 36,000명 되는 거죠. 36,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무기도 주고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문제는 훈련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돈을 밝히고 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크라수스부터 윗대가리부터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 아래로 점점 그런 분위기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의 군기가 꽉 잡혀있지 않고 흐리멍텅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크라수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시리아 속주를 떠나서 파르티아로 향하게 됩니다. 시리아 속주는 여기 빗금친 부분이고 파르티아 당시 수도는 한 이 정도 있었어요. 여기를 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2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길은 당연히 지름길이죠. 바로 가는 길. 빠르고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좀 돌아가는 길. 2가지가 있었어요. 당시 아르메니아 왕이 크라수스에게 돌아가는 북쪽 길을 권합니다. 이 북쪽은 산악지대였거든요. 근데 왜 산악지대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를 잘 알고 있는 국가였어요. 파르티아는 경기병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경기병이 있고 중기병이 있는데 중무장 기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갑 기병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갑옷 두르고 무기 들고 탱크처럼 돌격하는 친구들. 근데 이 중무장 기병 말고 경무장 기병이 있었어요. 경무장 기병은 무장은 별로 없는 대신 활을 쏴서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게 기동력을 주로 활용한 병사예요. 근데 파르티아는 이 중무장 기병보다 경무장 기병이 굉장히 특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지로 가면 진군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경무장 기병을 봉쇄할 수 있었죠. 산악지대에서 기병이 힘을 쓰긴 힘드니까. 그래서 파르티아의 장기인 이 경기병을 봉쇄하기 위해서 산악지대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직선으로 가는 길은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사막보다는 산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하죠. 전략적으로는 북쪽의 산악지대로 돌아서 가는 길이 맞았는데 크라수스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조급하거든요. 빨리빨리 진군을 해서 이 사막만 건너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병사들을 몰아붙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들은 사막을 통과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빠지죠. 갈수록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병사들이 갈수록 지쳐요. 어떻게 사막을 건너서 가기는 가야 되니까. 크라수스는 또 엄청나게 보채죠. 그렇게 가다가 기원전 53년에 터키 땅에 해당되는 카레라고 불리는 땅에서 크라수스의 로마군과 스페나스가 이끄는 파르티아군이 직접 마주칩니다. 자, 크라수스의 전략은 뭐였죠? 로마군을 최대한 빨리 사막을 건너서 진군시켜야겠다.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겠다.
라는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죠. 군대가 4만이나 되잖아요. 당시 로마군 4만이면 못 물리칠 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파르티아군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정면으로 4만을 충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르티아군은 당시 1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수레나스는 고민을 합니다. 이 로마군을 맞부딪혀서 어떻게 싸우느냐. 정면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장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파르티아군의 장기는 경무장 기병이었잖아요. 당시 파르티아가 1만으로 군사의 수는 굉장히 적었는데 몽땅 기병이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9,000명은 경무장 기병이었고요. 1,000명은 중무장 기병이었어요. 이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경무장 기병 그리고 낙타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낙타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 경무장 기병은 화살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살통을 가지고 화살을 멀리서 쏘죠. 그러니까 적의 군대가 처음에 흔들어 놓는 역할을 주로 했던 거예요. 경기병이 기동성을 활용해서 여기저기서 화살을 날리면 적의 군대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때 중무장 기병이 돌격을 해서 끝장을 보는 전략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무장 기병은 자신의 화살통에 화살을 다 쏘면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제압용 이상으로 쓰기에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레나스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살통을 계속 보급할 수 있다면 이 경무장 기병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화살통을 어떻게 더 보급할 수 있을까? 바로 낙타를 이용합니다. 낙타는 당시 사막의 배라고 불렸잖아요. 이 낙타를 1,000마리나 이끌고 옵니다. 낙타 한 마리당 실을 수 있는 짐이 거의 100kg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에 100kg를 씌우면 못해도 수십 톤의 짐을 갖고 올 수 있겠죠. 여기다가 화살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 화살통을 어마어마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경무장 기병이 자기가 가진 화살통으로 화살 쭝쭝쭝쭝쭝 다 쏴서 없어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낙타로 가서 화살통을 갖고 와서 새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술의 변화를 이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경무장 기병이 일회용이고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면 이제는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날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나스는 이런 창의적인 전략을 가지고 로마군에 맞서게 됩니다. 화살을 처음에 만나서 쏘아댔어요. 그럼 로마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귀갑진을 펼치게 되죠. 로마 군대의 장기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니? 로마 군들도 이런 화살들을 많이 막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살이 쏟아져요. 처음에 우리의 진영을 흩뜨리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구나.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로마 군대들은 이 단단한 귀갑진을 통해서 화살을 막습니다. 계속 버티죠. 근데 이상해요. 어느 정도 버티고 나면 이 화살이 그만 와야 되는데 화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네는 화살을 한 5통씩 들고 있나? 근데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화살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다려도 끝이 안 나고 화살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군대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죠. 이 사막의 뙤양볕에서 화살비를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방패 밑은 얼마나 찜통이겠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이 사이사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무래도 방패 진영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그 틈이 있겠죠. 화살 이 틈으로 계속 하나씩 들어옵니다. 로마 병사가 1명, 2명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화살비가 멈출 기미를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병사들이 이 진영이 점차 흐트러지게 됩니다. 진영이 한번 흐트러지자 화살비가 더 쏟아지게 되고 로마의 주력 부대인 중무장 보병이 거의 사냥감 수준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거의 무참하게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멸하다시피 하다가 다시 한번 진영을 잡아보려고 하면 아까 파르티아의 중무장 기병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1,000기가 와서 다시 진열을 또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또 화살비가 쏟아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군사가 갉아먹히고 결국 전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낙타가 파르티아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역할을 했죠. 이전에 일회용이었던 경무장 기병을 계속해서 적을 괴롭히고 물리칠 수 있는 주력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로마가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긴 했지만 중무장 기병도 있었잖아요. 4,000기가 있었잖아요. 4,000기를 지휘하던 인물은 크라수스의 맏아들 푸블리우스 크라수스였어요. 근데 이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는 단순한 양반집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할 때 수년간 따라다니면서 직접 전장을 밟았던 정말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다. 카이사르에게 가장 능력을 인정받던 장수였어요. 그런데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도 파르티아 경기병의 매복에 걸리게 되고 결국 보병과 같이 화살비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대리국 한 7개 군단이 거의 해체하다시피 전멸을 하고 말아요. 이 로마의 패배는 무능한 지휘관의 아집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막의 지형 그리고 낙타라는 동물의 특성을 잘 이용한 수레나스의 전략적인 성공이기도 하죠.